정신병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솔직히 미신적이고 가설이며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의 기초에서 그냥 한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뇌과학을 중심으로 한 뇌가 어떤 인체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한다. 따라서 뇌과학과 뇌의학을 기초로 한 정신 분석학이 돼야 된다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신체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해서 그에 따라서 치료의학을 세워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일종의 저는 가설이며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장애가 생기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신계통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생기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어떤 두정이업 손상, 전두엽 손상 이런 부분들 위치별 뇌기능 장애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계통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뇌과학과 뇌의학을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두엽의 손상에는 기억과 감정 생성, 당면한 상황을 최근 기억 및 장기 기억으로 처리, 장기 기억 저장 및 불러오기, 소리 및 이미지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개체를 인지하고 들은 것과 말하는 것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그 다음에 왼쪽 축두엽 부위는 언어 이해력을 통제한다. 해당 부위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 언어 기억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고 언어 이해력도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장애를 일컬어서 베르니케 실어증, 수용성 실어증이라고 한다. 오른쪽 툭두엽의 특정 영역이 손상을 입을 경우 왼쪽이 그렇다라는 왼쪽 툭두엽 언어 이렇게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해서 언어 기억력과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 오른쪽 축두엽의 특정 영역들이 손상을 입을 경우 음향 및 음악에 대한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뇌의 어떤 부분을 손상을 당하거나 물리적인 손상과 했을 때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은 이로써 분석되는 것입니다. 후두엽 손상,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메인 센터를 우리 사람이 무조건 정신병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 인지 장애면 인지 부분을 치료하고 뇌기능 장애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이다. 나는 이제 가설인데 그거를 증명되지 않는 가설의 기초에서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메인 센터를 포함한다. 후두엽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는데 시야 처리 및 해석, 인간의 시각적 기억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인접한 두정엽에서 제공하는 공간 정보를 통해서 시각을 해석한다. 뇌의 어떤 여러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인체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이나 여러 개 췌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장 같은 것도 서로 유장 같은 것도 협력하듯 움직이듯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따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움직인다. 정신계통도 뇌의 모든 부분이 다 동원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운동하면 이제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되거나 이렇게 직업과 관련해서 특정 뇌 영역이 발달하거나 뇌의 가소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후두엽의 양측이 손상될 경우 두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더라도 시력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시력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없다면 눈이 기능 이상이 없는데 후두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러한 장애를 계속 피질명이라고 하는데 앞을 볼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신 흔히 보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낸다. 이걸 작화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애를 안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후두엽과 관련해 발생하는 발작은 시력 관련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후두엽 특정 방향을 바라볼 때 색줄무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후두엽과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시력 관련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특정 색 줄무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상을 일으킨다.
변연엽은 대뇌 안에 깊이 유지한 구조와 축두엽과 임근엽의 일부 부분을 포함한다. 뇌의 많은 부위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해석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게 한다. 기억력 형성 및 회수에 도움을 준다. 기억력을 형성할 때 경험한 감정에 기억력을 연결하도록 좀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감정 부위의 그 본능과 감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변연엽의 축두엽 부위 손상으로 인한 발작은 몇 분 동안 지속되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산실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은 명하니 주변에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삼키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자동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틱장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관련 또는 어떤 그런 약물로 인한 손상, 술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마약도 있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약물, 어렸을 때 약물을 먹었는데 그것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발작 중 일부 환자는 재미없음, 지나치게 독실함, 강박관념과 같은 성격의 변화를 겪는다. 성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겠죠. 이러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또한 글을 쓰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치 부분은 뇌의 기능의 상당수는 뇌의 단일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이 함께 작용하여서 망조직,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 망조직에 대한 손상은 실인증, 한 가지 이상의 감각을 활용해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기억상실, 경험 또는 사건들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또는 일부분 상실한다. 경험 또는 사건들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혹은 일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실어, 구어 또는 문어를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일부분 또는 완전히 상실한다. 실행증, 동작 패턴 또는 연속적인 동작 순서를 기억해하는 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다. 이런 것들. 조음장애, 단어를 정상적으로 뚜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말 생성에 관여하는 근육을 제어하는 뇌부위, 뇌신경 손상에 의해서는 이런 영역들을 연결하는 신경섬유 손상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말이 작게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 언어 장애가 있으면 이게 정신병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뇌에 어떤 특정 손상이 됐느냐, 혈류 장애로 인해서 치매처럼 부분이 특정 영역이 문제가 생겼느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무조건 정신병 이게 아니라는 거죠. 뇌 기능 장애냐, 아니면 이것이 그렇죠, 인지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특정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냐, 술, 마약, 이렇게 어떤 약물 이런 것들, 기타 이런 것들이 이런 정신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손상을 주는 약물과 그런 것들을 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뇌가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뇌의 어떤 부분은 뇌 가소성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의 운전대를 맞으면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뇌가 똑똑해지고 이성적 합리적이고 훨씬 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마음의 운전대를 잡는 방법, 방향을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것을 인지치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어떤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따라서 수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고, 저는 제가 소개한 간단한 인지치료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먼저 5천만 명이 다 우리 나라에 그럼 한 사람 다 이거 케어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인지치료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연계 같은 데를 다시 보겠습니다. 변연계가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연계는 시상하부, 그다음에 편도, 해마가 주가 되며 교회의 인적기관들로 구성하게 된다. 그다음에 변연계는 대뇌의 아랫부위에 기초하고 있다. 위치하고 있는데 대략 귀 바로 위쪽 안에 있게 된다. 변연계 역할은 감정과 기억 형성에 관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거나 기계처럼 복원력 이것을 미리 설정해 놓은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상적으로 몸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도이겠죠. 항상성 유지는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시상하부의 또 다른 역할은 허기, 갈증, 통증의 반응, 즐거움과 성만족도, 분노, 도발적 행동 등에 관여를 합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도 관여합니다. 맥박과 혈압, 호흡, 감정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유도한다. 시상하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에서 정보를 취합하게 된다. 미주신경을 통해서 혈압과 위의 포만감, 뇌관을 통해서 피부의 체온을 감지한다. 시신경을 통해서 어둠과 밝음을 감지한다. 그래서 후각신경을 통해 식욕과 성욕에 관여한다. 또한 자체 감지 체계를 통해서 피의 온도와 이온을 측정하여 균형을 맞추게 한다. 이 시상하부는 다시 우리 변연계에 중추하고 연결이 돼서 또 우리 뇌의 전전두엽 이부가 연결이 되어서 어떤 충동과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화의 충동을 조절하는데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식할 때에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단백질을 내보내게 되는데 피 속에 이 성분이 많이 나타날 경우 시상하부에서 이를 인식하고 식욕을 저하시키는 반응을 내보낸다. 그다음에 이게 유전자의 변이가 유전자 변이로 생기게 되면은 렙틴의 인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충분히 먹었으면서도 시상하부에서 인식을 못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 신경계를 통해 통제하고 하나는 내분기계를 통해서 통제합니다. 신경계를 통해서 약간 전기적 신호, 내분기계는 화학적 신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의 통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통해서 혈압과 심장 박동, 호흡, 소화작용, 땀샘 작용 등을 조절하게 된다. 내분기계를 통한 통제 방법은 뇌하수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상하부의 명령에 의해서 체내 여러 곳에 호르몬 세상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한다. 이런 뇌하수체를 일명 마스터 그랜드라고 한다. 해마 모양이 바다의 해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단기적 기억된 것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손상을 입을 경우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상 전의 것은 이제 잘 기억하고 이게 기억이 옛날 거는 잘 기억하는데 요즘 건 잘 기억 못하면 이분이 해마 손상 이렇게 그것이 혈류 문제냐 아니면은 약물에 의한 것이냐 술 같은 거 먹거나 이렇게 마약에 의한 것이 이렇게 해서 해마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은 잘 기억하는데 새로운 것을 기억 못한다라는 거죠. 손상 후에 경험했던 사실은 바로 그렇죠. 이게 변연계는 바로 약물, 마약, 술, 그다음에 약물 계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며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혈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가 잘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기억계통에서도 이상의 증세를 보이게 돼요. 성격이 난폭하게 되거나 통제를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감정을 잘 통제를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도, 감정과 두려움을 관할한다. 여자가 약간 더 큰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 변화가 심하게 되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정적 기억을 해마에 저장시키는 기능 여자가 더 가질 수도 있다. 여자는 약간 감정적으로 이성적인 논리적인보다 감성 부분이 좀 더 발달해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도는 이 편도에 이제 기능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두려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편도를 제거한 쥐가 고양이에게 공격하는 행동. 그래서 안 했으면 잡혀먹지 않을 텐데. 편도체를 제거한 그 원숭이를 야생에 풀어놨더니 사자한테 덤비더라. 아니면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덤프 트럭에 우리가 뛰어드는 자동차, 그래서 열차에 뛰어드는 이런 사람, 물론 자살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학습 공포로 인해서 저것은 위험하니까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습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기능 이상이 있어서 학습이 제대로 이렇게 학습한 대로 제대로 수용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능 이상이라고 봐야죠. 일종의 기능 편도체 기능 이상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회 대뇌와 변형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시상과 해마를 연결해주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냄새와 통증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게 한다. 겹벽 시상 위에 있으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부위가 된다. 배쪽 시상 이런 부분들을 시상 밑에 위치하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수송로인 뇌간에 있는데 즐거움을 느끼는데 관여합니다. 이것이 손상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자극을 그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뇌 가소성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취미, 운동 또는 재미있는 유머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줘서 도파민이 활성화되도록 그쪽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종의 밝은 계통, 밝고 정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쌓아야 돼요.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신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와서 작은 문제 해결을 또는 좋은 쪽으로 취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것은 학습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죠.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도박이나 마약, 알코올 유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쪽을 통해서 우리는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쪽을 통해서 도파민이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이론이 그렇습니다. 밝은 쪽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가서 도파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도파민은 그때그때마다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서 우리 뇌에서 알아서 도파민을 분비할 것이다. 마약을 통해 한꺼번에 분비하면 도파민이 딱 고갈되면 정신 통제가 안 되는 현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울감, 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약이나 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신과약 이런 것들도 인체 스스로 조절하는 이런 시스템을 망가뜨림으로써 못하게 하는 거죠. 인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 약물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약 뭐 하고 제대로 치료된 사람들 제가 못 봤는데 계속 가두기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알코올이나 마약,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 기쁨 이렇게 얻어야 된다고 자기 누누이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도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학습이 된다. 대뇌가 이렇게 그를 통해 즐거움을 얻도록 그렇죠. 정상적인 부분을 통해 좋은 취미, 운동, 요리, 등등등등 놀면 뭐하냐 재능을 키워라.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 욕구 충족,
문제, 자그마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집안의 수리, 자그마한 문제 해결을 하나 해서 즐거움을 얻게끔 하면 굳이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야 될 필요가 없다. 소방 불등의 즐거움, 약물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게끔 재밌는 정상적인 부분을 개방을 해줘야 되는, 그쪽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DNA의 기제요. 변형계 앞쪽에 위치하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흑질을 포함하고 있다. 반복적 행동, 그다음에 관심사의 정신주중, 보상심리 등에 관여한다. 얘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우리 학습을, 뇌의 가소성 학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쪽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으로서 환경이 조금만 어둡거나 안 좋으면 비정상적인 통해서 약물이나 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 걸리신 분들, 술이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런 정상 운동, 취미, 문제 해결, 조그마한 것에로부터 그다음 뭐 놀면 뭐합니까?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 회복, 또 문제 해결을 통한 자신감 회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성취감,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분에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성 상처를 보시면 밝은 사람 붙여서 돈 주고 해줘 공짜로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밝게 살 수 있도록 대인관계에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 그 사람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는데 뭐 대인관계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변연계, 자 보면은 중앙일보에서 나타난 건데 반드시 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미신에 불과하고, 그렇죠. 증명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한. 그게 기초에서 치료한다는 게 어이없고, 반드시 뇌과학, 뇌의학을 같이 전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인지치료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정신계통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말싸움하다 친구 죽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살해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나무나 하늘 공격하고, 각박하고 거칠어져 있다. 심플은 신천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수, 충동 조절 자령에 대해서, 이게 DNA가 변형계를 충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평소에 브레이크를 1초 정도, 식욕, 성욕, 뭐가 됐든 여기서 응가 누는 것, 오줌서 1초씩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내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그것이 학습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건 상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딱 브레이크 브레이크 한 번, 브레이크 두 번, 브레이크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상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깜빵가. 그렇죠.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뇌에서 그 기억을 학습을 해줌으로써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자신의 브레이크를 시스템을 계속 강화시키고 또 4천만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신중한 태도가 길러진다면 상대적으로 인간이기에 화 안 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연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매일마다 조금씩 학습해서 4천만 번 쌓여보세요. 되지. 매일마다 이렇게 우울증, 슬프고 불행하다, 자살하고 싶다,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그럼 재밌다, 웃기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하고 뭐 어떻습니까? 그럼 돈도 나오니, 돈은 안 됩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유머도 일부러 아재 개그라도 상관없으니 유머라도 일부러 하시면 유머도 는답니다. 재능을 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개그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노력, 재밌다, 즐겁다라고 모든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아니면 TV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번 쌓아보세요. 부정적인 것들 다 몰아냅니다. 무력화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쯤에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 남산을 제가 가서 보통 차를 갖다 두고 좀 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 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냥 노래 듣다 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산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내가 미쳤나? 다시 돌아왔더니 그게 그러니까 무의식적 먼저 형성된 어떤 장기 기억들, 먼저 형성된 습관들이 나의 행동을
차원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자전거도 우리 의식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탄다든지, 운동에도 많이 이제 학습이 돼갖고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습관. 뭐 자전거도 잘 타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렇잖아요. 펜싱 선수는 펜싱을 잘하고, 한국 공수는 양궁을 잘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잘 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습관을 길러주거나 나쁜 습관이 형성됐다면, 그렇죠, 새롭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서 기존의 어떤 방향, 이미 쌓아놨던 나쁜 습관으로 향하고자 하는 나를 제어를 해서 올바른 습관으로 새롭게 형성해 리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음의 프로그램을 해서 이쪽 억눌러 주거나 무력화시켜 주는, 경쟁을 시켜주는데, 마침내 내가 이 새로운 습관으로 계속 했을 때 지속적인 노력, 이 부분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부분도 충동 조절 장애도 브레이크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훨씬 더 다른 방법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 주시도록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밝은 성격이 되도록, 기도의 사고 체계를 가지도록, 범법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충동 조정이 잘 안 되는 정신과적 질환인데, 우리 대뇌 부분이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 그랬죠.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충동을 감정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이 될 수도 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어떤 구글 같은 데 찾아보고 학습을 통해서 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재밌어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아는 게 많아지거나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성취감이,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뇌에서도 당연히 도파민 분비가 되고 기분이 되게 좋죠. 마음이 만족감이 생긴다거나 행복감이 생긴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부분의 자극을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도파민 분비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하시면은, 그렇죠, 우리 뇌가 망가져서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괜찮지만 나중에 뇌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그다음부터 모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대체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뇌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이쪽 보면은 감정을 일으키고 받아들이는 부위가 뇌 중심 부위에 있는 변형계라면, 이 감정을 조절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부위는 뇌 앞쪽의 전두엽이다. 충동 조절 장애는 이게 신천 세브란스 병원. 충동 조절 장애는 이 두 부위 중 한쪽 또는 두 부위 간 신호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 그렇죠. 제가 이 말을 제가 계속 했었죠. 변형계의 프로의 중심 분석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에 전두엽의 부하 관련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여있는 사람은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대응하고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거를 내가 리프로그램, 재밌고 웃기다 사람 볼 때 TV를 통해서 연습하세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산물을 볼 때 재밌고 웃기다라고 생각하고 티끌만 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볼 때 두렵다, 공포심이란, 불안이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슬프, 이렇게 기분이 움찔거린다. 이거보다는 그렇죠, 재밌고 웃기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주면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4,000번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요.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정상적이고 재밌고 웃기는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줌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프로그램을 형성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를 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적어도 한쪽이 우세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이럴 때 이제 충동적인 행동은 바로 변형계의 대뇌, 전전두엽의 이제 대뇌를 대뇌 부분이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원활한 혈류간의 혈류 흐름이라든지 원활한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하면 뇌 가소성을 따라 그 부분이 발달이 된다니까요.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충동 부분을 조절하는 훈련, 브레이크 시스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우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이지만 개발자죠. 제가 개발했으니까 그것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손상 입은 사람은 조절이 잘 안 되고 조절이 작은 스트레스도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한다. 혈뇨장,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막 치매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혈뇨장애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바이러스 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형계 어떤 종양이 생겼을 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의 종양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뇌를 다쳐서 뇌 앞쪽에서 출혈이 생기면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이해가 가시죠?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고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이 옮기기 쉽다.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지속적인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먼저 생각하고 훈련하는 생각하고 행동을 생각하고 행동을 생각 4천만 한번 쌓아보세요. 이쪽 부분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조금씩 하시면 4천만 번 죽을 때까지 만들어질까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장에 좋은 영향이 뇌 가소성을 따라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이 충동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충동 조절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종양이나 또는 혈뇨장애나 뭐 당뇨병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치매 혈뇨장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산소 부족과 관련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뇌출혈과 뇌경색의 대표적인 거고 파킨슨 환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 모든 사람이 뭐 뇌출혈 뇌경색에 다 범죄하는 건 아니거든요. 혈뇨장애 있는 사람이 다 범죄할까요?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처리 돼야죠. 그렇게 다 정신병을 몰아갖고 사법처리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모습입니다. 깜빵 집어넣어. 뇌출혈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망가졌는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게임을 많이 해도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 게임에 몰입하면 내가 반복적으로 단순 자극을 받는데 게임의 특성상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가 나와서 참을성 없게 만들고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연구 결과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뇌의 전두엽 기능은 일반 아이에 비해서 떨어진다. 무엇을 이렇게 진득하게 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사고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만 앉아서 풀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함으로써 참을성 없는 아이가 길러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있다라는 거죠. 뇌 학습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 기능과 어떤 변형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지 사고의 내용은 주로 대뇌 피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 4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인지 기능은 전두엽의 앞쪽인 전전두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렇죠.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사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 손상이나 불균형, 약물 사용으로 해서 변형계가 손상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 같은 거 먹으면 그렇죠. 정신병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하려는 이유는 정상적인 쪽에서 기쁨을, 재미를,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쪽으로 자꾸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취미, 정상적인 운동, 정상적인 어떤 학습 이런 것 통해 재미를 학습을 뭐 오랫동안 학습하기 힘들잖아요. 자기 재밌는 거를 구글에서 5분 10분 동안 찾아보는 것, 어떤 문제를 줘서 수리하는 것, 집에서 수리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것, 이런 걸 통해 성취감을 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어렸을 때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굳이 비정상적인 쪽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쪽에서 비정상적인 쪽의 위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결과가 마지막에 이제 신앙을 갖고 기도 지옥이다 이러면 그렇죠. 마약, 도박, 섹스 뭐 저도 한때는 이제 좀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계속해서 그랬다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돌이켰습니다만은 돌이켜야죠.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죠. 그래서 최선을 어쨌든 이왕 사는 거니까 밝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정신을 어떻게 뇌가 다스리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정신계통을 이해를 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전혀 모르고 깜깜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환자에게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르쳐 준다면 그다음에 그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스스로 잘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